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희 1층 현장지원과의 소득기술팀의 거기 소득기술팀의 이종만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습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는요, 우리 일상 용어는 습은 액체와 기체를 혼용해서 쓰죠. 근데 여기서는 습은 뭐라다? 수증기에서 뭐라고요? 기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마 고체, 액체, 기체 모르는 분 있지 않아요? 그치? 기체예요? 네. 자, 갑니다. 이 3,000평 토마토 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습기는 무거워서 낮은 데로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습기는 기체라고 했어요? 아, 호응 좀 해주세요, 좀.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교계 연실이라니까. 뭐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낮은 데로 갑니까? 손!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손. 습기가 기체는 내려간다. 깔아앉는다.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A와 B 풍선 두 개가 있어요. A는 가상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온도 압력은. 자, 수증기 100%, 그죠? 습 100% 있고, 하나는 우리가 숨을 마시고 있는 일반 공기 100%예요.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수증기가 더 무거워요? 아, 수증기가 더 무겁다. 네, 맞습니까? 자, 우리 일반 공기의 대부분은 뭘로 차지하죠? 질소가 78% 차지하고 산소가 21% 차지하죠. 그죠? 거의 99%가 질소하고 산소예요. 아, 이거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 같네? 자, 보시면 누가 더 무겁다고요? 일반 공기가. 화학 시간에 그거 배웠다. 분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분자라 그랬는데, 화학식은 기체가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분자량으로 표현을 한다. 몰 분자로. 그랬더니 여기 보면 수증기가 분자량이 얼마래요? 숫자하면 신경 쓰자고요. 18. 공기는 누가 주로? 질소하고 산소로 있는데 얼마래요? 대략 28.9, 29죠. 누가 더 무거워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이건 우리가 온실에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선생님 너무 좋아. 맨날 호응해줘. 저 뒤에 있는 선생님. 자, 보세요. 그래서 요즘 온실 다 뚜껑 어디에 열려 있어요? 환기하는데. 됐죠? 이해가 가죠? 가만 내버려둬도 뜨거운 습기를 가지는 게 어디로 날아간다고? 중력 환기에서 가벼운 습중기가 위로 날아간다. 이쪽으로 건치식으로 여는 옆에서 한 환기는 압력이 있어야 되죠. 압력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즘 하우스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칩고를 온실을 점점점 높게 짓고 부피도 크게 짓고 환기는 창을 어디에 한다? 나비 모양인 천창에 하죠. 이해가 되셨어요? 실제로요, 논문을 살펴보면 측면 폭이 28m에서 30m 가면 압력 환기, 즉 옆에 건치식으로 여는 환기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우리 지금 기업들이 들어온 온실들, 2헥타르, 3헥타르들은 다 옆에 측창을 막아버리죠. PMM이나 MA라는 PC판 같은 거로 막아버리죠. 다 천창 환기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마트팜의 가장적인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 농민들은 대부분 1000평에서 1500평짜리 온실을 짓다 보니 측창 환기와 천창 환기를 같이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 이거죠. 다 모든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실. 자, 증산 언제 일어납니까? 광합성 할 때만? 아, 이거 증산은 이거 중요한 거잖아. 24시간 일어납니다. 왜? 낮에는 당연히 증산을 하겠죠. 왜? 광합성의 원료인 이산화탄소를 기공해서 흡수해야 되니까. 이게 그럼 밤에는 호흡해? 호흡. 근데 잘 생각해봐요. 칼슘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칼슘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물관을 통해서 증산유를 통해서만 이동을 합니다. 미네랄 중에서 칼슘하고 붕소는 무거운 금속에 속하는데 오로지 어떻다고요? 수동적 흡수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증산을 통해서만 이동을 한다고. 그럼 만약에 야간에도 칼슘 증산이 안 일어나면 우리 칼슘 결핍 T번, 그 다음에 생장점 부분에 끝에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저 배꼽사업 어때 일어나요? 칼슘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다 수경 재배하시니까 A통에 질산칼슘 무진장 때려 넣잖아요. 그럼 칼슘 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환경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4시간 증산이 일어나는 것, 특히 밤에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칼슘이나 붕소 같은 무기염류를 끌어올려서 작물에게 줘야 돼요. 또 뿌리에서 미네랄 흡수하죠. 무기염류. 얘네들 어떻게 돼요? 무기염류와 광합성에서 흡수한 포도당을 조합을 해서 팽창해야 할 거 아니야. 세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성장해서 과실도 가고 키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내가 경제적인 타겟인 우리 토마토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24시간 어떻다고요? 증산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특히 딸기하우스, 여기 딸기과도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단독하우스에 많이 하시죠. 지금 한겨울이에요. 12월 달 1월이에요. 다 밀폐되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쳐요? 닭엽보온 커트 쳐죠. 닭엽보온 커트는 습기 잘 빠져나갑니까? 공기 잘 빠져나갑니까? 밤에 재보면 온도 얼마나 돼요? 밤에, 야간에 한 6도 되죠. 6도는 큰 거죠. 5도 막 6도 되죠.
그리고 상대 습도가 95% 되죠. 그러면 증산이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죠. 내가 스마트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광을 중심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해요. 이산화탄소하고 보강등 뭐 저런 거 쫙 같아가 있고 광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 여름철에 여러분들 뭐 잡으려고 그래? 다 뚜껑 다 열어놓잖아. 온도 빼려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닭엽 부분의 커트는 습도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잎에서, 뒤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잎에 있는 수증기를 100%라고,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하우스 내에 있는 공간 온도가 수증기압이 잎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액체에 있던 물을 기화시켜서 수증기를 뱉어낸다는 거라고. 근데 하우스 내부에 습이 가득 차 있어. 증산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내가 뭐랬어? 액티브한 활성화된 작물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증산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엽보온 커튼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오시다 보면 첫 그림 봤을 때 내가 이상한 거 이거 사진 찍고 5와트 찍혀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닭엽보온 커튼은요, 광투과열이 95% 이상 차단돼요.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손 드세요. 자, 그래서 성장은 24시간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슘 결핍은 무거워서 새 잎이나 생장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기 보시면 우리가 야간에 최소 증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단위가 좀 낯설어요. 어르신들 좀 보세요. 이게 아워 시간이고요. 제곱미터당 얼마래요? 5에서 25g 일어난다는 거예요. 토마토 기준으로 파라방된 성체인 토마토는 20에서 25g을 계속 증산을 해요. 최소 증산. 그럼 1000평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 1000제곱미터 정도 되면 300. 한 60리터 정도? 1시간당. 계속 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물 뿌리고 미스트 포구 아무 소용없어. 증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작물은 끝난다는 거예요. 특히 과채류 중에서 키 큰 작물들은. 오케이? 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 칼슘에 대한 건데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인데 논문에 피마자씨예요. 유기질 비효소, 아주까리나 이거 짜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박. 그건데요. 조사해봤더니 이건 아시죠? 이거 칼륨, 이거 뭐예요? 마그네슘. 이거 뭐예요? 칼슘. 칼륨하고 마그네슘을 보니까 끝눈에서 봤더니 생장점에서 봤더니 물과는 3.9, 체간은 20.4야. 마그네슘은 8.0, 22.0이야. 즉 물관하고 체간을 통해서 미네랄의 무기압류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칼슘은요? 단위는 필요 없어요. 물관은 4.2대 0.03이죠. 거의 체간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관의 원활한 흡수, 즉 뿌리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해서 증산을 안 하면 칼슘 결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럼 증산을 잘하기 위해서면 온도뿐만 아니라 하우스 내부에 있는 습도 조절뿐만 아니라 광까지 다 조절을 해야겠죠. 그거 조절하는 게 근권부와 지상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스마트팜이에요. 눈빛들 봐. 재밌죠? 마찬가지로 가장 어린이, 새순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은 체간과 물관들에서 원활하게 이동을 하는데 칼슘만 유독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4시간 내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산이 잘 일어나야 된다. 칼슘은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울 거지만 나중에 성인 때만 그 곰팡이나 세균에 보호하는 세포벽뿐만이 아니에요. 초창기 뼈대 같은 구조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와 연락하는 채널이라든지 통로 같은 거에 다 기본 구성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네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고요. 저기 보면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식물 세포는 어때요? 세포 사이마다 벽돌을 쌓아놓지, 시멘팅이라고 하죠. 매지라 그래요. 줄로 넣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포벽 사이에 칼슘은 다른 물질과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칼슘 팩타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잎이에요. 잎을 어떻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잘라봤더니 보트리스 스포에서가 제피곰팡이에요. 이건 필요 없고. 칼슘을 충분히 흡수한 잎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접종을 해서 침투할 수 있어요? 큐티클층을? 못하죠. 반면에 얘는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 건 틈을 타서 어떻게 돼요? 얘가 접종을 해서 포자가 퍼져나가 버리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칼슘은 제일 중요한 거. 따로 놓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얼로만 이동한다고요? 증산류, 뿌리에서 물 흡수. 그래서 야간에 내가 칼슘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칼슘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습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과습을 하거나 아니면 배지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광이 너무 일사가 세서 얘가 증산을 못하고 오그리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증산을 얼마나 잘하냐, 액티베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마토를 잘 키우는 그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물이 100이 있으면 100을 이용한다고 하면 90은 어디에 있다고요? 작물이 자기 체온 조절에 90을 이용해요. 그래서 9에서 10은 어디에 이용한다고요? 내 세포를 키우는 거, 과실을 키우고. 나머지 1%만 뭐에 이용한다고요? 증산.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토마토가 막 심겨져 있어요. 수경 재배로. 그러면 내가 증산을 한다는 건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 액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기화시키는 거죠. 기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뜨거운 여름이야. 여기다가 찬물을 바닥에 딱 뿌렸어. 그럼 시원해지죠. 왜 시원해져요? 아, 왜 시원해져?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죠.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반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무 밑에나 이런 데 긁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산은 뭐의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작물의 체온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더 이상 뿌리에서 끓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얘가 기공을 닫아버리죠. 이왕 죽는 거 말라서 죽나 물이 끓어오지 못해서 죽나 한계치를 넘어가면 얘가 이제 고사하면서 일시 위조가 되면서 죽어가는 거죠. 영구 위조로. 그러면 내가 증산을 통해서 나온 수증기 보이지 않는 기체가 여기 가득 차 있어. 그거는 결국 뭘까? 토지지. 작물 스스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동물처럼? 아니잖아. 다 난방으로 때우잖아. 그게 대류 난방이든 복사 난방이든. 그죠? 그럼 내가 온실에서 습을 뺀다는 건 결국 지금 전쟁 때문에 이 비싼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낭비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점점 농가 현대 트렌드는 어디로 가요? 에너지를 가둬서. 그죠? 식물 공장. 그다음에 반밀폐 온실로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습은 이꼴 결국 돈이니까. 여름엔 상관없지. 겨울 말하는 거죠. 괜찮죠? 네.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없어요? 물간하고 체감도. 아, 물간은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이동하는 통량이고요. 체간은요, 그다음 그 미네랄 있죠. 양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뭐 이런 것들이죠. 질소,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이동시키고 위아래로 움직여요. 체간. 물간은 일방적으로 위로만 올라갑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시고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거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막 교수들 오면 이런 거 중간에 건너뛰고 다 설명할 거예요, 막. 그래서 최대한 기초적인 부분 지금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뭐 엔탈피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막. 자, 이게 고등학교에 나오는 책인데요.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제가 이거 왜 했을까? 표면적 부피라는 포인트를 보세요. 얘 얍삽하게 생겼죠. 작죠. 얘 크죠. 근데 말단 부위가 어때요? 얘는 작죠. 얘는 엄청 크죠.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얘는 뜨거운 지역에 사니까 최대한 자기에게 가진 열을 발산시켜야겠지. 얘는 추우니까 기껏해야 먹이도 찾기 어려운데 열 에너지로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뿜어내면 안 되겠지. 맞아요? 그 에너지 효율 중에서 온실은 북극이 여울까 사막이 여울까? 아, 북극이 여울까 사막이 여울까? 빨리 찍어봐요. 북극이 여울까 사막일까? 아, 겨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난방을 했어. 지금 1월에 지금 저기 송동에 정화 3,500만 원 뗐대. 1,100만 원씩. 한 달 만에 2달인가. 최대한 내가 온실내를 밀폐시켜서 내가 가진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럼 저렇게 가야겠지. 그러려면 부피, 볼륨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이해 갑니까? 그 진화적인 측면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온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래요. 정답.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됐다. 선생님 이해했다. 됐다. 한 명은 건졌다. 기존의 접근법하고 좀 다르죠? 잠깐만요. 잘 보세요. 저희가 100만 원 선언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90년대 6m였대. 12년대 12.8m였대. 왜 키가 이렇게 클까?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버퍼라는 건 완충한다는 뜻이에요. 충격을 덜하게 해준다. 굴뚝 효과라고 그래서요. 가운데 중앙으로 뜨거운 공기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죠. 핵심은. 감사합니다. 온실이 비례해서 커지면 난방비는 무작정 비례해서 온실이 2배 커지면 난방비도 2배 오르나요? 아니죠. 많게는 10%에서 20%도 안 오른다고 얘기하죠. 네. 제가 가리키는 것보다 낫죠? 딱 한 방에 이해가 되셨죠? 왜 온실이 점점 커지고 거대화돼 가는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누구? 아, 선생님 왜 그랬어? 아, 아까 마음에 드시더니 그냥 박민희 선생님 옆에 있으면 안 되겠구만. 왜 하필 나야? 자, 나 이 그래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세요. 얘하고 누가 더 은은해 보세요. 금 말고 은은 안정화돼 보여. 밑에죠.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여기 지금 너무 떨리는 게 저기 신승영 선생님이랑 막 저기 양 선생님 이런 분들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다 해. 그래 모든 걸 다 알아 지금. 내가 틀리면 저것도 못 틀릴까 지금 이거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겁나 죽겠어 이전에 그러고.
이따 끝나고 해요. 그냥 물을 쳐고 넘어가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딸기나 단동 하우스에는 칩구가 낮은 하우스에는 어때? 온오프 방식이죠. 대류난방하자. 공기를 통해서 대포를 통해서 열을 데워서 작물체를 데우잖아. 그러면 내가 토마토를 16도 최저 온도로 낮췄어. 그럼 얘가 16도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딱 꺼져버리지. 그럼 15도, 7도 되면은 다시 딱 켜지지. 그럼 얘가 안정성 없이 나같이 촐싹맞게 막 왔다 거리죠. 그런데 물로 데펴봐. 물. 끓는데도 참. 느낌 아닙니까? 이런 느낌. 식을 때도 참 은은하잖아. 배가 돌아. 내가 낚싯배야, 통통배야. 배가 어떻게 해? 회전하면 팍팍 돌잖아. 항공모함은 네월하잖아. 하우스는 어떤 게 좋아요? A야, B야. 고측공실이야, 저측공실이야. 당연히 이거잖아, 이거. 아까 동영상에도 봤잖아. 그래서 계속 하우스는 높이 짓고 볼륨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무례하게 한다고. 졸릴까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 혁신밸리에 있는 친구들과 젊은 애들. 이런 것 원리나 이해를 다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다고요? 2.5m 1-2W가 4.5m짜리 지금 갔다가 지금 이가 2010년도 편 지금 어떻게 해? 다 6.5m 가지. 더 높이고 싶어서 안 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 안정성. 똥사가 쉽거든. 됐어요. 오늘 이거만 하면 됐어. 내가 밥값 했어 이거 벌써. 그러니까 쟤는 뭐 하우스를 저렇게 크게 줘갖고 낭비. 천만에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 이런 걸 아는 사람들한테. 자 보세요. 왜 높게 지어요? 균일한 온도 습도라는 거야. 즉 균질성과 항상성이 우리도 그렇잖아. 정온동물이잖아. 36.5도에서 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1도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도 감기 걸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지.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때 센서를 표준위치 생장점에 놓는 건 뭐야? 작물을 고르게 균일하게 키우는 게 낫잖아. 차라리 이쪽을 나락이 가더라도. 맞아요? 들쭉날쭉하면 어디다 표준을 맞출 거예요? 그렇게 항상성과 균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온실의 폭 볼륨을 높이려는 거야. 근데 옆으로 널리려면 땅은 비싸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지 자꾸. 벨로형으로 가는 거. 자, 마찬가지로 하우스에 보면 서쪽이나 북쪽에서는 그늘지고 특히 동서동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여러움에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박 밤사 필름뿐만 아니라 국부 난방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춥고니까 부피, 그죠? 부피가 많이 나오니까 넓으니까 안정성이 그만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그 동영상에 또 나왔던 얘기예요. 아까 굴뚝 효과 나왔었죠. 내가 칩구가 작물을 심는 공간이 높아지고 온실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름 때는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 쪽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죠. 왜?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높은 칩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내가 호응을 유도해야겠어. 자, 손바닥. 자, 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늘이 진해 안 진해? 올려요? 옅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진한 게 좋아요? 초콜릿입니까? 그럼 다 연관된다니까? 그리고 빛도 남중고도 남쪽에서 뜨지만 골고루 축구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이거 말고. 자, 마찬가지로 나비 개폐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윈드사이드, 리사이드라고 그러고 들어오는 방향을 뭐라 그러죠? 풍향창을 이거. 어쨌든 이쪽을 이 나비 개폐를 들어오는 쪽에 있는 바람이 부는 쪽 창을 적게 잡고 그다음에 나가는 방향을 크게 열죠. 네. 그리고 여기다 스크린을 치는 이유예요. 뭐예요? 찬바람이 작물체에 다이렉트로 맞으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여러분들 감기 겨울철에 더 많이 걸려요? 환절기 때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이 걸려요? 지금 같은 시기죠. 똑같아. 이 스크린. 이제는 우리는 낙엽보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토마토는 적어도 지금 설치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왜 그런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2교시, 3교시. 저 투명 스크린이라는 건 산란 스크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 스크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균일하고 적정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하기 때문에 온실이 점점 볼륨이 커지고 높이가 높아진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문을 찾아봤더니 2m에서 4m로 올라갈 때 환기율이 22%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폭우냉방하고 보강 등은 광을 중심으로 제가 온도를 관리하고 습도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우리 여름철에 다 뚜껑 다 열어놓고 옆에 다 열어놓는데 무슨 습도가 조절돼? 습도 얼마나 나와요? 재보면 45% 나와요? 온도를 잡으려고 습도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폭우 냉방이고 아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작물의 증산을 유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우 냉방은
아니면 이따 얘기하세요. 축구가 6.5m 이상 돼야 고압 같은 거에 견딜 수가 있어요. 미스트보다 폭우가 더 작은 물방울이야. 얘네 물방울이에요. 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기화시킨다 그랬죠.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얘가 액체 물방울이 열을 흡수해서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위로 천장으로 날아가죠. 그게 폭우 미스트의 원리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싸구려를 하거나 단동에서 하면 이걸 쫙 뿌렸어. 그럼 이 물방울이 어디에 떨어져? 이파리, 결로.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아무도 안 건드려서 딸기에는 지금 일압, 근압이 세져서 작물체에서 일액을 뽑는데 물론 적정 범위야. 과채류,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일액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에서는 농약 위에 작물 보호제를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물로 농약을 치는 것 뿐이지 지상부 쪽에서는 물을 묻는 건 안 되는. 물은 어디서만 놀아야 된다고? 근건부에서만 놀아야 돼요. 보강등 얘기는 안 할게요. 보강등도 마찬가지죠. LED 등도도. LED나 뭐 지금 고압 나트륨 같은 것들을 높이 설치할 이유가 생략점이 타버리는 거죠. 물론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단동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동 중에서도 토경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똑같은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옛날에 1.2W에서 칩고는 내 어깨 높이죠. 작물을 짓는 부비. 2.7m에서 4.5m였는데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겹하고 알루미늄 스크린을 썼다가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에너지 스크린, 산란 스크린, 빛을 쪼개는 거죠. 설명할게요. 그거랑 알루미늄 스크린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죠. 맞죠? 들어보셨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재료인데요. 파프리카, 토마토인데 칩고 2.7m면 파스칼로 줄을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공간 부피가 훨씬 넓어지니까 공기 유동뿐만 아니라 광을 측정받고 하는 거 보면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어깨 개폐하면 이 나비 천창 개폐보다 문제가 뭘까? 내가 하우스 내부에 습이 너무 가득 차서 다시 설명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난방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찬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부에 습이 너무 가득 차면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증산을 해야 돼서. 근데 어깨 개폐를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빗물이 하우스 내부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얘는 조절만 잘하면 빗물이 안 들어오죠. 그런 이점도 있다. 렉피니언으로 이렇게 많이. 이런 얘기 안 하고 막 넘어갈 수도 있어서 한번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6.5m보다 더 높게 짓고 다격 보호튼을 생략하고 맨 밑에는 산란 스크린, 에너지 스크린이라는 이따도 설명할게요. 이거 앞치마예요? 이거 아니에요. 부직포야. 부직포 아니야. 이거 스웨덴 스벤슨 거에서 나온 거야. 이거요. 빛을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광량이 100이라면 하우스 내부로는 70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어떻다고요? 빛을 양은 적게 하지만 빛을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부채까지 과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옆까지 빛이 도달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세히. 이거예요. 이게. 요게 그렇게 비싸다. 이거 속았으면 안 되는데 엄청 비싸다 이 말이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온은? 보온! 겨울에 그것도 얘기할 거다 이따가. 그래서 내가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약장수다. 이거 뭐야 이거? 이따 할 거야 이거. 알루미늄 줄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보이죠? 이거 구멍 왜 뚫렸게 이거? 습 날라가라고 공기 통하라고. 다겹은 이걸 못 한다고. 이게 치마가 아니라고요 이게. 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얘는 70, 얘는 한 얼마나 55%짜리 되겠네. 얘는 꽉 많이 막혔잖아 여기. 이거 좀 약장수도 아니고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스마트팜에서 저기 선생님들 다 하고 계세요. 저기 저 뒤에서 딸기하고 지금 토마토 하시는 분. 우리 여름 때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거 닫아놓죠. 일할 때. 예? 맞아요? 겨울 때는 두말할 나위 없죠. 추우니까 다 닫아놓겠죠. 그럼 언제 쓰겠어? 기껏해야 3, 4, 5, 6 환절기 때 빛이 좋았을 때는 이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크린을 90, 11월 때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갖고 이만큼 경제적인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외부에다도 달 수가 있어요. 외부에다도. 나 이 얘기 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이 논란이 많아야 돼. 이렇게 논란이 많아야지 실력이 늘어. 아니 겨울에 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삼중이 들어가잖아요. 네. 삼중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네.
이 노래도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지금 하우스가 또 들어가는데 네. 다격 지금 산란광 지금 들어가려고.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란광하고 아까 그 두 개를 넣으라고 하더라고. 그 위에 다격. 신성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셨죠? 토마토에?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나을 것 같고 빛을 포기하지만 근데 또 빛을 겨울엔 빛량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같이 수분도 야간 수분도 많이 날려야 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산란 스크린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그 난방비가 그러면은 난방비가 맞습니다.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데는 많이 추워서 근데 또 생산량이 그쵸. 차이가 나요. 엄청나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따면 산란으로 들어간 데는 두 번 따더라고 겨울 같은 때. 한 번을 더 따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세이브가 되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너 이거 안 뽑아왔나?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송동에 정병용 씨 아시죠? 아들이 지금 하우스를 지었어요. 칩고 6.5m짜리. 거기 하우스의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란 스크린이 들어가고요. 70%짜리 빛이 통과하는 거. 그 위에는 알루미늄 스크린 55%짜리 투과하는 걸 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는 70%짜리 알루미늄 스크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격보온 커튼하면 난방이에요. 보온이 최고예요.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러나 송동하고 여기 이거랑 차이점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지역 상황에 알만큼 한다는 거지. 춥다는 거. 다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에서는 다격보온 커튼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거나 아까 말씀하신 기후 부분에 따라서 다격을 쓰는 건 다격 쓴다고 농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난방 에너지를 많이 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세요? 잘? 아니 이해는 돼요. 네. 선택은 제가 해야 되니까. 하나를 몇 개 하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 쉬었다. 50분까지 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저희 딸기 전분 지도 연구회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도사들 모아갖고 지금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정병영 씨 보이잖아요. 정구영 씨 아들내미인데 이거 커튼 보시면 맨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뭐라고요? 산란 스크린, 빛을 쪼개는 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뭐라고요? 알루미늄 스크린. 저 위에가 또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또 알루미늄 스크린. 55, 70 이렇게 난방용을 위해서. 근데 겨울 잡기 내내 얼마 들었다? 3,500 들었대 난방비. 근데 저번 주에는 몇 박스 됐더라? 그 일주일에 3번 수확했는데 200박스씩 3번 수확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전국 탑5 안에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맞을 수도 있어. 지금 극악무도한 환경 중에서. 근데 이거 이렇게 못해.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 난방 파이프, 레일 파이프 이거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쌤, 왜 그것만 얘기해요? 저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 그걸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왜 못한다고. 그것만 얘기해주냐고. 저 시설비가 얼마인지를 얘기해줘야지. 잠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따지지 말라 그러는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싸울라 하지 마. 왜 그래 진짜. 이거 도매 여기 1,100평인데요. 도매가로 19억 들었대요. 19억. 19억 맞나? 19억 들었대. 땅 말값 말고 도매가로 1,100평. 1,100평 실평수는 작업평 작업평 빼고 19억 맞나? 9억인가? 19억인가? 기억 안 나네. 근데 되게 싸게 한 거. 저렇게 못해 저렇게 못 지어. 난 내가 가서 자세한 돈 얘기는 저기 돈을 밝히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거야 지금. 아씨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농사꾼이 아니라 공무원인데 여러분 2달 월급만 하면 내 월급 뽑는데 1년 연봉? 다시 갑니다. 또 이렇게 침착한 모드로 가야지. 자, 다 편집해 주세요. 앞에 있는 거 막 상스러운 얘기한 거. 월급 얘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거. 그런 거 넣어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그 뱃살도 좀 깎아줘 봐요 여기. 뱃살만 터주세요. 자, 다시 갈게요. 나 중학교로 돌아왔다. 우리 빛은 백색 광이잖아요. 하얗잖아요. 이거를 프리즘에다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나무 나오죠? 나오죠, 선생님. 근데 우리가 자외선이라는 게 뭐예요? 보라색 자자, 그죠? 거기 외쪽이라서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상식도 알려드리는 거야. 어디 가서 쪽팔리잖아. 적외선은 뭐예요? 붉은 적자지. 붉은색 바깥에서 적외선이라 그런다고. 어원이 그래, 어원이 한자에서. 근데 우리가 광합성에 필요한 데는 누구예요? 얘죠, 얘. 근데 태양빛은 얘네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물론 구름이나 공기층에서 걸러지죠, 강한 파장은. 자, 그 얘기를 일단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내가 포인트로 맞춰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가시광선하고 광합성 이온, 그다음 누구라고? 열 에너지인 적외선에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다고요, 이거? 아, 살균 소독기. 그렇지, 살균 소독기.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이거? 파란색. 자외선. 이건 뭔 말이야? 살균하려면 에너지가 엄청 세야겠죠. 대신에 파장이 짧아. 아, 빙고. 반면에 얘 뭐예요, 얘? 저기저기 가면 다 뻘겋지? 적외선 같은 거 그렇죠. 왜? 그 고기의 주성분이나 우리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피가 빨간색을 보이는데 쟤는 마오글로빈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신선하게 보이고 하얀 육질 같은 거를 탱탱하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붉은색 계열의 빛을 쏴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자, 또 봅시다. 삼성하고 LG하고 로고가 다르죠. 파란색은 어떤 이미지야?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모범생이고 어떻게든 임팩트는 있지만 어쨌든 안정되어 있는 거 있죠. 약간 보수적이에요. 저 같은 이미지죠. 자, 뭐 누가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LG는 어때? 정열적이잖아. 막 순간 불타오르고 막 이러는 거죠. 마케팅에도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면 다 파란 간판하는 이유가 뭐야? 흥분하지 말라고. 차분해지라 이 말이야. 야, 근데 신호등은 제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얘는 에너지가 적외선은 에너지가 적은 대신 어때? 파장이 길단 말이야. 멀리서도 빨간색이 잘 보이죠? 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뭐였다고요? 아까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적외선은 뭐라고요? 열 에너지란 말. 적외선 찜질기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한의원 가면 저 다 나보다 저희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넘어가. 자, 그래, 이거 봅시다. 태양하고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고. 엄청 빠르잖아. 지구 도착할 때 8분 뭐 28초가 걸린대.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공 상태죠. 공기도 없죠. 번개가 팡 쳤어. 그러면 번개 소리가 뻥 나고 빛이 착 와요? 반대죠. 빛이 번쩍한 다음에 소리가 텅쾅 우르르 쾅쾅하죠. 그 말인 즉슨 빛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하는 물질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쏜다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복사는 카피 그런 복사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없이 바로 날아간다고요. 근데 아까 소리는 어땠어요?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날아가니까 빛보다 느리죠. 포인트를 맞췄어요. 또 가시광선, 벽에서는 열 에너지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매질이 없어도 도달한다. 자, 봅시다. 복사 냉각 형상이라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100이 들어왔으면 다시 100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밤사이의 열 에너지 어떤 형태? 적외선. 뭐라고요? 적외선. 요게 오늘 포인트예요. 적외선 형태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 앞으로 수업 때 계속 연결돼서 나갈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블랙 아이스예요. 도로 위의 살인자. 밑에는 뭐야? 나 지금 출근할 때 7시 45분에 오는데 임실 넘어오면 아닌 게 장난 아니게 끼죠. 맞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구의 대기층을 나눌 때 4개로 나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엔 우주예요. 근데 잘 보면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네. 영하로 몇 도로 떨어져요? 수십 도로 떨어지죠. 바로 가면 오줌 쌀 때 바로 얼어버리겠죠. 비유가 좀 그랬나? 어쨌든 그래. 그래서 또 하나 상식, 비행기가 다닐 때 어떠냐면 이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겠죠. 비 오고 눈 오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그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 오존층 밑에 바로. 왜?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괜찮죠, 선생님? 이런 거에 갓들이면.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낮에 지금 같은 시기예요. 오늘은 좀 아닐 수 있고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안개 낀다고 했어요. 낮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표면에서 충분히 흡수했어요. 그럼 밤에 어떻다고요? 100만큼 받은 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무슨 형태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적외선, 열 에너지 형태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얘는 지표면은 열을 흡수를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공기도 흡수하고 있어. 근데 온도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나타나는 수치일 뿐이에요. 수치. 열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다는 건 열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그럼 열 에너지가 지표면이 달궈졌으니까 우주 쪽으로 날아가면 영하 몇 도예요? 몇십 도죠? 7, 80도 되죠?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 에너지를 적외선 형태로 뺏겨. 근데 공기는 얘는 공기를 열을 잘 못 가둬.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적외선을 쭉 뺏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지표면에 있던
수증기 기체들이 어떻게 해? 급작스럽게 열을 뺏기니까 얼어버리는 거죠. 그게 블랙아이스. 안개도 마찬가지고. 어렵죠? 그런 현상이. 이게 온실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복사 냉각이라는 거예요. 특히 키 큰 작물인 토마토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태까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왜? 센서가 없거든. 측정하는 장비가. 네덜란드에서 나온 책 2010년도 중반에서야 플랜트 인바하먼트라는 책이 나오면서 점점 소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게 그게 엔탈피란 얘기예요. 근데 엔탈피도 얘기를 막 할 거야. 근데 복잡해. 근데 연전달 현상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대류하고 복사야. 대류하고 복사고, 자, 우리 옛날에 여기 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니까 저기 아버님이래. 기찻길에다 이렇게 기소리 땡 하면 기차가 쭈쭈쭈쭈 오는 소리가 들리죠. 추억 돋는다. 그거 왜 그래요? 기차가 막 하면서 안에 있는 철 분자가 따다닥 떠는 거지, 자체가. 그 소리가 전달돼서 나한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의 진동, 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진동을 하는 게 전도예요. 대류는 이건 쉽죠. 우리 뜨거운 공기는 난방하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즉 흘러 수 있는 액체나 기체들이 유동을 해서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고, 복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 없이 저거 태양에서 지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쏘는 거. 지금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 대류 에너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 대류 열 에너지 대표적인 게 뭘까? 온풍기. 태양 복사 에너지 결론 못하려면 난방 파이프, 레일 파이프에 물 돌리는 거. 왜 그런지 또 얘기할게요, 뒤에서. 자, 그래서 내가 성냥개비에 불을 딱 붙였어. 그러면 손끝으로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느끼는 열 전달은 전도고, 공기를 뜨겁게 하고 위로 뜨거운 공기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가고 이렇게 위아래로 섞이는 건 대류고, 그다음에 복사는 어떻다고? 매질 없이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죠. 지금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부터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듣다 멋있는데 AR로 찾으니까 저렇게 멋있게 나오더라고. 밥 주는 빛, 열 주는 빛. 와, 기가 막히다. AI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자, 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쪼개봤더니 자외선은 3%에서 4%밖에 차지를 안 하고, 대부분 광합성에 필요한 유효 복사 에너지라는, 광합성 유효 복사라는 게 몇 프로예요? 45%.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래? 적외선이야. 뭐라고요? 태양을 100%를 쪼개봤더니 자외선은 3, 4%밖에 안 되니까 또 꺼져. 에너지는 크지만 별 의미 없고, 누구라고요? 광합성 유효 복사라는 파라고 하는 게 45%, 적외선이 뭐라고요? 50%라고. 잘 보세요. 내가 차야? 여름입니다. 창문을 다 닫았어. 차 시트가 뜨끈뜨끈해져. 어떻게 열 전달한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매질이 필요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광합성 유효 복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외선은 찜질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광합성 유효 복사라는 건 PAR 저런 약자예요. 레디에이션이랑 광선인 거. 근데 파장 범위가 어떠냐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빛의 알갱이를 측정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어렵다. 양자역학 한번 가야 돼. 파장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입자예요. 입자. 근데 얘는 뭐냐면 광합성에 내가 입에서 떨어지는 뭘 측정하는 거냐면 뒤에 나와. 저거 밀가루 뿌리지? 이게 입이야. 내가 입이 어때요? 광합성 빛에 들어있는 어떻다고요? 포톤이라는 입자학을 뿌리는 거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녹색 입이 왜 녹색으로 보여요? 걔는 광합성 효율이 없는 거야. 내가 빛을 파장을 쫙 펼쳐놨더니 녹색 부분의 파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광과 붉은색 계열인 450 나노미터에서 680 나노 계열에 있는 빛들이 광합성 효율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빛 흡수율을 봤더니 그 파장대 400에서 700 나노미터에서 흡수율이 많이 큰데 누구 부분? 녹색하고 노란색 부분이 흡수율이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50% 이상 다 큰 잎들은 어때요? 녹색 비율이 진하거나 노란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소스로서 생산자로서 역할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난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화방 막 날리잖아.
가실 안 열리면 이사망 막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잎들을 성엽들을 많이 딴다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50% 이상 넘어가던 성엽들에 대해서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 잎을 구성하는 엽록소의 클로로필을 보면 지금 녹색 부분은 어떻대요? 광효합성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어떠세요? 청색광하고 붉은색 계열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강등, LED 합성할 때 뭔 위주로 해? 빨간색 광하고 파란색 광하고 적절히 섞어서 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설켜 있다니까, 이 원리가.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 아실까? 내 생각인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광합성 유효자손 밀도라고 해서 PPFD라는 게 있어요. 요거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밀가루를 막 옆에다 뿌리는 거야. 거기에 1제곱미터 안에 얼마만큼 입자로서 도달을 하느냐. 그런 걸 측정을 하는 게 PPFD이고요. 이 단위는 마이크로몰 퍼 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측정을 해요. 나중에 저기 박종선 선생님하고 이광부 선생님하고 측정할 센서가 저거예요. 파 센서. 실질적으로 작물 생장적 높이에다가 저 센서를 달아서 얼마만큼 광합성 효율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저기 달고 계신 그린 CS라는 우성 하이텍이나 외국 것도 마찬가지지만 피라노미터라는 일사계는 뭐냐면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순간 광량 계절을 측정을 해요. 맞죠, 선생님? 그래서 토마토는 내부 광량 기준으로, 외부 광량 기준은 700에서 800와트 정도가 넘어가면 포화 상태라고 보고요. 내부 광량으로 파라방 기준으로 400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가 들어가면 괜찮다고 봐요. 왜? 더 이상 올릴 수도 있어요. 광을 광하게. 근데 온도하고 습도하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받쳐주질 않아.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하려면 다 이거야. 모든 장비를 다 갖춰야 돼. 근데 다 돈이걸?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뒤에서 막 할 거야. 막 400와트, 뭐 500와트,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광양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생장점 높이에 측정하기 때문에 주로 식물 공장이나 연구나 농무용에서 씁니다.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와트 퍼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얼마만큼 와트가 들어왔느냐. 다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지 않아요? 와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임스 와트. 영국 그 증기기관차 발명한 사람.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를 와트로 쓴 거예요. 줄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과학자. 다 저래요. 서양에서 개발해서.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 앞에 이따 쉬는 시간에 보세요. 이게 하나는 여기 보이실 게 뭐냐면 와트 퍼 제곱미터 나와 있죠. 85.8 지금 나와 있죠. 태양 이게 지금 100와트 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육이 저 호흡으로 인해서 지금 생장은커녕 죽어가는 거고. 여기 PPFD 보이시죠? 약 2배 정도 차이 나시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센서를 다 달았어. 여기 이 열악한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기르더라고. 여기다 지금 측정해서 달았다고.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 이런 거 하고 다녀요. 관심 맞으시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응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같이 상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확대 보급 사업 요번에 3명 들어가시는 거 이거 할 거예요. 고정 센서로 선생님들. 어쨌든 창이 크잖아, 창이. 에? 창이 크잖아요, 이거. 근데 가만 봤더니 얘가 이런 원리야. 로이 코팅이래. 금속 산화물을 여기다 얇게 박아놓은 거야. 얘가 좋은 효과가 뭐였더니 가시광선, 아까 광합성에 유효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작물만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여름에는 이 코팅이 어떻다고? 열선! 적외선 어떻다고? 튕겨내지. 반면에 겨울에는 어떻대? 겨울에 난방열을 어떻다고? 내부 안으로 가둬두지. 오케이? 그게 로우이 유리라는 거지. 거기다 안에다가 여기다가 아르곤가스라고 넣어요. 아르곤가스. 장비할 때. 네온 간판 들어봤죠? 헬륨 간판 들어봤죠? 헬륨, 네온 이런 거 아르곤. 되게 안정화된 거거든요. 과자 넣을 때 질소 가스도 저 팡팡. 그래서 거기에는 가스를 넣으면 열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야. 태양열에는 아까 50%가 적외선이라 그랬죠. 여름에는 열을 밖으로 튕겨서 내부를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난방열을 다시 안으로 내부에서 따뜻하게 하는 원리라고. 그럼 이거를 우리 온실에도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온실 얘기하고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레일파프의 온수 난방을 돌리는 보일러예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최신식 온실에도 1억 천짜리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추결조가 안 되니까 그냥 이만한 추결조에다가 물을 데워서 쓰는 거야. 근데 가만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방사 단열재. 그리고 뭔 색깔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라고? 금보다 내가 뭘 더 좋다 그랬어요? 은은 알루미늄은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왜 여기다 발랐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열을
가둬두는 거지. 외부로부터 열을 빼앗기게 않으려고 저렇게 은박지 같은 알루미늄으로 감싸지는 거야. 전원주택 할 때도 저거 넣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3방 밸브, 3밸브 뭐 이런 얘기 다 배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거거든. 여러분 대부분들 지금 토마토 여기서 지금 온수난방 하시는 분 없잖아. 비싸니까 안 하잖아. 돈을. 누구 있어요? 왜 잘?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니까. 이제 저런 분들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쪼는 거야. 얘가 뭐냐면 물을 뜨겁게 돌려. 겨울철 45도에서 50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도, 35도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비례적으로. 온오프는 대류난방은 온오프밖에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출렁출렁 껐다. 근데 얘는 물은 어떻다고? 비열이 커서 은은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이제 진국이잖아요. 은은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는 거야. 여기다 그럼 돌리는 거야. 그럼 물이 돌아오면 회수되면 식으면 어떻게 돼? 다시 보일러로 덮여갖고 얘랑 조합해갖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장점이 뭐냐 이거. 장점이 비싸서 잘 못하는데 장점이 뭐, 리프트 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장점이 뭐냐 이거야. 여기 물이 들어갔어. 그럼 주변으로부터 이 열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얘가 열 파이프로 전도된 열이 공기를 데피겠지. 그럼 공기가 어떻게 했어? 작물의 과실이나 잎을 데우겠죠. 대류 에너지 나와요. 맞아? 근데 그게 몇 프로냐? 한 70% 정도 돼.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서 가진 직접적인 복사 에너지가 과실을 어떻게 된다? 때려준다 이거지. 그게 몇 프로라고? 30%. 그래서 대류 에너지뿐만 그 온풀난방은 대류열 에너지가 100%니까 어때요? 일단 공기가 뜨거워지고 나중에 작물체를 데우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과실을 데워버리지. 30%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온풍난방 껐다 하니까 환경이 불안정하죠. 균일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물이니까 은은하지. 끝까지 가죠. 그리고 하우스 내부에서 온풍기 난방은 어떻게? 저 끝에서 온도 편차가 많이 나잖아. 3, 4도까지 차이 나잖아. 얘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왜? 물이 가진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야. 직접 과실을 데우니까 뒤에 배우겠지만 결로도 덜 생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과실, 작물뿐이나 근권부까지도 복사에너지를 데펴주니까 효과가 많으니까 온수 난방을 쓰는 거라고. 자, 이제 하우스로 갑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으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진다고. 많게는 우주는 수백 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내 온실은 지금 빨간색은 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퍼러니까 낮은 거죠. 영하권이죠. 그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가장 취약한 데가 누굴까? 생장점, 머리 부분이겠죠. 작물체, 키가 큰 애들. 6m, 8m 이상 되네. 그러면 내 생장점이나 이런 과실 부분이나 어린 잎들은 하늘 향해서 뭘 뺏기는 거야? 열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배탈 나. 배 만져봐. 따뜻합니까? 차갑죠. 차갑다는 거는 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냉장고에다 음식 왜 넣어? 온도를 낮춰서 미생물의 활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야. 생물체도. 그럼 내가 생장점이 얼어본데? 차갑네? 그죠? 그럼 어떤 거야? 숨머지 현상이나 팁번,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형과 이런 게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내내 스크린을 쓰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외국 자료에서 찾아본 건데, 여기 보면 밖으로 향할수록 키가 어때요? 작죠? 겨울철에. 왜 그래? 얘는 외부의 온도가 차가우니까 열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분보다. 이런 경우 많아요. 온실에서. 내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R이라고 해서 적외선 온도계로 해서 요걸로 측정을 한다고요. 과실을 직접. 그래서 공기와 과실의 온도 차를 측정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차가운 부분을 측정하는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적외선 온도계로 과실의 표면을 찍어서 내가 지금 과실의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증산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온실의 공간 온도보다 그 잎의 온도가 1에서 1.5도 정도 항상 낮습니다. 왜? 증산을 한다는 것은 날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 냉각으로 해서 내가 차가워지면 방금처럼 냉해나 팁번이나 숨머지 같은 증상 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여름에 숨머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름에는 그거보다는 워낙 날이 뜨거우니까 커튼을 스크린을 다 열어놔서 오히려 야간 복사 냉각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여름 한여름은 오히려 복사 냉각이 작물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지금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은 당연히 스크린 닫고 있으니까 복사 냉각이 스크린을 안 치고 있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엄마가 나보고 돈 잘 벌라고 거북이 침대를 사줬어. 스크린을 쳤죠. 그냥 안 쳤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머리를 두고 자는데 어디가 추워요? 여기가 춥다 이거지. 어? 이 스크린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지 내 말은 오늘은. 이 500만 원 거북이를 보지 말라 이 말이지. 또 하나 뭐냐면 겨울철입니다. 저온 약광기 시기에 이렇게 알루미늄 반사 필름을 갖다 놓으면요. 아까 제가 주목할 포인트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라고 그랬죠. 서쪽이나 북쪽, 특히 서쪽이죠? 서쪽이나 북쪽 쪽에 빛이 반사를 해서 과실에다가 뭘 때려버린다고? 복사에너지를 조금이라도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적외선으로 10까지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거 알루미늄 반사 필름 갖다 넣는 거야. 딸기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활용 좋습니다. 한 1도에서 2도 정도는 올리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자, 이거지, 이거. 키세스!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나랑 공감하는 이거. 얘네들 얇은 필름, 이거 앞치마. 추운 겨울에 이거 왜 다 뒤집어 쓰고 있어? 그래. 내 몸에 있는 적외선으로 나간 열 에너지를 방출 안 시키려고 저렇게 얇고 가벼운 알루미늄 은박지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있는 은박 필름을 쓰고 있다고요. 은박 이불을. 제가 일부러 이런 거 많이 넣었어. 이해하시라고. 이해해줘요. 내 작물 쪽으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벤손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알루미늄 필름, 즉 은박 필름을 어떻게 스크린을 활용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밤에 적외선으로 열 에너지가 나간다고 했어요. 작물체도. 그래서 저렇게 알루미늄 스크린을 활용을 하면 투습성이 있으니까 습기는 나가고요. 저렇게 반사돼서 다시 작물체 쪽 온실내로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이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야. 스크린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낙엽도 들어갑니다. 보면 자, 일몰입니다. 복사 냉각을 해서 내가 작물의 캐노피 윗부분에서 어떻대요? 복사 냉각으로 내가 열 에너지를 뺏기면 차갑죠. 반면에 지하부는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죠. 그러면 균형이 깨진 상태인 거지. 잘 보세요. 다른 거 떠나서. 그러면 봐봐. 온도가 있다는 건, 열 에너지가 있다는 건 근권부에서는 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겠죠. 근데 윗부분에서는 차가워. 그럼 활성화돼 안 돼? 나는 중산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 끓어오는 물을 어디로 뽑아내겠어? 세포와 세포 사이로 전달을 해야 칼슘과 붕성 같은 미네랄뿐만 아니라 질소 같은 영양분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세포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 간극을, 즉 여러분들이 말하는 근압이 커져서 일액으로 나온다는 거지. 광합성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거, 다시 증산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건 지상부와 근권부의 균형이 맞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둘 다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스크린이나 이렇게 균형이 깨져서 얘가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 어떻다고요? 이게 근압과 일액으로 바로 발산이 된다는. 그래서 팁번이 나오든지 끝에가 타는 거지.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큰 작물들은 팁번이 나오거나 일액이 과도하게 나왔다. 그 농사 아작나는 거죠. 근데 딸기는 아직 그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거 연구 중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칼슘 계속 얘기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해야 돼. 이제는 농사도 과학이라니까? 단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팁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리장에 더 많이 아니까. 자, 이거 보세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서 나온 거를 참고하는 건데요. 배지의 온도, 지금 말하면 근권부의 온도, 배지가 어느 때가 제일 가장 높아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우리는 정오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낮에 태가 제일 많이 뜨니까 2시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지 온도는 어느 때가 제일 높아요? 야간, 초저녁 4시부터 6시 사이. 아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활성화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쩍딱 나왔는데 밤에 최고가 됐고 최저는 오히려 낮이야. 그럼 얘는
배지는 왜 그래요? 얘도 열을 가둘 수 있는 열 용량이 큰 거야. 열을 충분히 갖고 배출을 빨리빨리 안 하는 거야, 물처럼. 똑같이 고온 관광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더 배지 온도가 높고 낮에는 오히려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일액이 나온다는 거죠, 야간에도. 그러면 겨울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일찍 끊는 이유가 뭐예요? 2, 3시 전에 끊잖아요. 토마토는 한 12시 정오에도 끊어버리잖아. 날이 흐리고 광량이 안 받침되면. 그만큼 얘는 뿌리 쪽은 야간에도 활성화가 돼 있어서 자꾸 물을 뿌리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낮에 여기는 지상부 잎들은 어떻게 돼? 아직 온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내가 관리자로서 조절을 하려는 건 어떻게 돼? 조기에 물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씨를 높이고 함수를, 물 주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배진의 이씨를 높여야 되잖아요. 배액을 적게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물도 뭐 6, 7번 중에 3번, 2, 3번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크린을 1년 내내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복사 냉각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질문.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네. 여름에도 밤에 치라는 말씀이시죠? 밤에는 안 쳐도 되죠.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얘한테는 스크린을 치면 방해죠. 내가 체온이 높잖아. 그럼 야간 복사 냉각으로 작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기는 게 낫죠. 시원해지니까. 네, 여름 때는. 네, 그렇죠. 이런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스크린도 투습성도 돼야 되고 투기성도 돼야 되는, 아까 산란 스크린 같은 거를 쓰든지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걸 써야죠. 근데 아까 적외선 복사가 열 에너지를 안 나가려면 차광이 알루미늄 스크린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별거 아닌 이 한 장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통해 갖고 저 결로 좀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서, 포화가 뭔 뜻이에요? 밥 먹으면 배가 터질락 말락하는 그 지점이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이것까지 갖고 왔어. 정육면체 이게요? 왜 웃어? 여기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때까지 없으면 수증 기체가 뭐가 된다고요? 액체가 된다 이 말이지. 화가 받았지? 이걸 하니까. 그런데 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온도가 높아지면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점점점 늘어난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증기를 이루는 물 분자가 말락말락탁탁탁 해서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지.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저게 가득 찼다 이 말이야. 거기서 더 이상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이제 뱉어내서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안 되고 액화돼서 물이 되는, 즉 이슬이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몰리어 다이아그램 이거 들어봤죠 이거? 근데 듣자마자 저 또 뭔 소리야? 한 번씩 들어보자 이거죠. 건구 온도라는 게 뭐냐? 일상 온도. 지금 여기가 한 18도 되네. 이런 일상 온도. 습도 온도하고 건구 온도하고 조합해서 상대 습도를 내는데, 어차피 온도계 다 있잖아요. 디지털이나. 좌측엔 건구 온도. 저기는 뭐예요? 상대 습도. 여기 보세요. 상대야, 상대. 여기서 제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그죠? 상대 습도. 근데 얘는 뭐예요? 10, 20, 30, 40, 50, 60, 70에서 80, 90, 저까지 100이란 말이에요. 상대 습도가 있고, 또 있다. 밑에는 뭐래요? 절대 습도. 얘는 절대값이야. 또 여러분들을 테스트해야 돼.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을 붙였어. 그럼 이거 얼마야? 그냥 2죠. 그냥 2죠. 2. 흔들리지 않죠. 저처럼 뚝심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온도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거 말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냐. 온도에 관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외압에도 안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눈에 익히 싫어 이 말이야. 요번에 요것만 오다가도 대단하다는 거지. 건구 온도,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드시면 눈 반짝반짝 해야 돼 지금. 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수증기압이라 해서 베퍼가 수증기라는 건 수증기압이에요. 킬로파스칼. 요건 좀 크게 의미 없고 VPD나 HD 값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엔탈피라는 에너지 값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 저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 가지만 딱 그거 들어가요. 건구 온도,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이거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슬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점, 결로. 자, 봤더니 포화 수증기량이야. 온도가 막 올라가. 자, 0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압이 지금 얼마래요?
4.99g. 그죠? 세제곱미터 안에. 자, 5도에서는 쫙 봤더니 6.9g. 15도씨에서는 12.8g. 25도씨에서는 23g. 그죠? 맞아요? 온도가 올라갔더니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갔다 이 말이야. 자, 상대 습도라는 거야. 영어 약자. Relative Humidity. RH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저 가득 담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현재 실제적으로 수증기량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이거지. 별거 아니죠? 여기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만큼인데 포화 수증기량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있냐. 여기 가득 담을 수 있는 게 100인데 거기에 30밖에 안 들었으면 몇 프로라고? 30%. 40 들어가면 40%. 얘는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릇이라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죠. 자, 상대 습도가 빨간색이고 온도가 파란색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떨어지죠. 상대 습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내려가죠. 우리 겨울철에 방에 보일러 틀어봐. 온도 올라가죠. 그럼 건조해 아니면 습해요. 건조해. 됐죠? 네, 반비례라는 거지. 우리 여름철에 하우스에 다 뚜껑으로 뜨거운 아까 태양 북사 에너지가 내리찐다는 건 거기 안에 적외선 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고 거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습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오케이. 이거. 자, 이거라고. 내가 계속 이해시키려고 지금 막 비유를 드는 거야, 여러분들. 그릇이야, 공기 그릇. 여기 보면 수증기량은 어때? 10도에서나 20도씨나 30도씨에서나 똑같죠. 그런데 온도가 달라지니까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그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온도가 10도, 20도, 30도 커졌죠.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커졌지.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점점점 낮아졌죠. 이거를 명심을 하시라고. 그럼 그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까지 이해됐죠? 눈빛 어쩔 거야. 집중 장난 아니야. 자, 근데 이건 절대 습도예요. 제가 영어 발음 안 좋다 그랬어요. 가나 선생한테 배워서. Absolute Humidity, AH라 이 말이죠. 얘는 온도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이게 1세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안에 들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란 말이에요. 수증기량. 온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습도, 상대 습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보세요. 상대 습도가 30도이고 온도가 30도이고 상대 습도가 50%일 때 절대 습도 몇 g이래요? 15g이죠. 1세제곱미터. 그죠? 또 여기는 20도이고 50%일 때도 8.6g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똑같은데도 절대 습도는 달라질 수 있겠네? 맞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아리까리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절대 습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6.8g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개념이에요. 봤더니 저 밑에 있는 표랑 같이 보세요. 첫 번째, 하우스 내에서 세제곱미터 안에 6.8g 수증기량은 고정이 되어 있어. 절대 습도야. 그런데 습도는 안 바뀌었어. 실제 수증기량은. 그런데 온도가 5도 있을 때는 상대 습도가 100%였어. 내가 하우스를 지금 온도를 높인다고 생각해봐. 또 높였어, 10도로. 그랬더니 72% 떨어져. 또 높였어, 40%. 그죠? 20도에서 40%. 그 다음에 헷갈려. 25도씨에는 30% 막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공간 안에 이 하우스라고 하면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온도를 올렸더니 어땠대? 상대 습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대 습도는 온도에서 변인이 바뀌네? 이제 여기까지 물음표가 갔어. 나도 공부할 때 지금 미쳐버리게 헷갈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나게 해주는 거라고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죠.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죠. 그러면 5도씨에는 지금 100% 상대 습도가 됐다는 거잖아. 꽉 찼다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수증기로 못 버티고 액체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내는 바깥에 차가운 표면에 있었는데 얘는 상대 습도가 상당히 높은 거지. 안경 표면에 있는 수증기는. 근데 따뜻한 공기를 딱 가졌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여기 차가웠었던 수증기가 액화돼서 이슬로 딱 바뀌는 거지. 그럼 다시 저 콜라병 보세요. 콜라병을 차가운 콜라병을 따뜻한 데 딱 갖다 놨어. 그럼 저 콜라병 주변에
상대 습도는 높죠. 차가우니까. 근데 따뜻한 공기를 만났더니 더 이상 이 포화 수증기를 못 담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액화돼서 이슬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수증기가 점점점 증가하면 상대 습도가 100% 되면은 더 이상 기체로 못 버티고 뭘 한다고요? 이슬인 액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슬점이라는 거는 더 이상 공기가 머금고 있던 수증기가 더 이상 수증기를 더 못 가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물방울이 액체로 돼버린다는 거고. 예? 액화가 돼버린다는 거지. 자, 이 건식 사우나하고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게 A, B 중에서 어느 게 건식 사우나하고 습식 사우나입니까? 사우나를 안 가서 모르세요? 얘죠. 얘가 건식이죠. 나무 썩잖아. 이 사람은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저 사람은 막 온몸에 물이 주르륵 흐르네. 제가 봤더니 대략적으로 여긴 80도고 습도가 10%야. 수증기가 없어. 여긴 결로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어. 근데 얘는 온실하고 보자고. 50도고 습식이니까 습이 많죠. 그러면 얘는 결로가 생길, 즉 물방울이 생길 조건을 갖췄다고. 근데 우리 체온은 36.5도죠. 근데 얘는 50도죠. 물이 90도가 수증기 가득 찼어. 그러면 이 공간보다 공간 온도에서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방울, 즉 이슬이 결로가 생긴 거죠. 이 말은 즉슨 꼭 겨울철 막 온도가 낮다고만 해서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슬점 이하로 내 몸이나 작물체 온도가 떨어지면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쭈르륵 흐르는 건 뭐라고? 물방울, 결로라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아, 다 낫죠? 아까보다 한결 낫지, 이제. 네. 저건 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래서 이제 가자고요, 이제. 온도가 20도예요. 이때 상대 습도가 80%예요. 그때, 저기 답을 쓰면 안 되는데. 딱 봤더니, 이슬점은 더 이상 수증기를 가두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 액체로 되면 딱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몇 프로 되는 거야? 100%죠. 딱 100%로 딱 내렸어요. 내렸어. 그때가 온도가 몇 도라고요? 16.4도. 이게 뭐라고? 이슬점. 그럼 이 작물체 입이나 과실에서 저 온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작물체의 결로가 생길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공기 유동으로 순환팬으로 수평팬으로 바람을 불어가면 우리가 여름철에도 장마철에도 비가 오더라도 빨래가 마른 것처럼 그것만 다 변인을 제외하고 온도만 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때 이 절대 습도는 13.9g이라는 거지.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아까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 습도가 커졌죠. 아니면 상대 습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온실에서 결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작물체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야, 이거. 24년도 12월 20일. 원래 정상적인 피오필름이라든지 피필이라면 해가 떴으면 오전 10에서 11시에서는 무적성을 갖고 이슬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코팅이 있으니까 쪼르르 흘러내려서 어떻게 돼?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왜? 피복제에 저렇게 결로가 생겨서 물방울이 묻혀있으면 어때? 굴절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가 반사도 시키고 굴절도 시키고 하니까 정확하게 내부 광이 어떻게 균일하게 안 들어오고 또한 광 투과성을 방해하죠. 그래서 피복제 필름의 수명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서 또는 표면을 얇게 꺾어야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울퉁불퉁하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게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네. 과실 결로는 말 안 해도 다 할 테고. 아까 복사낸각, 생장점 부분, 순이 잎 같은데 어떻게 열을 뺏기잖아. 그럼 어떻게 차가워졌네? 차가워졌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높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결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잖아. 이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문제 낼 겁니다. 문제. 네. 요까지 하려고 내가 지금 왔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내가. 3월 하순이에요. 환절기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이지,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전북 남원의 한 토마토 온실입니다. 밤새 15도씨로 유지되던 온실에 해가 떴다 이 말이야. 해가 떴어. 해 복사 에너지가 쫙 비친다 이런 거야. 아름답고 찬란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온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전 8시가 되자 기온이 급격히 올랐으며 농민은 토마토 과실 표면에 이슬이 맺혀 회색 곰팡이병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봤더니 백엽상을 봤더니 기온은 15도, 상대 습도는 90%, 과실 온도는 15도야. 가정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과정 설명하게. 자, 그랬더니 2시간 됐더니 기온이 어떻게 했어요? 급작스럽게 22도로 올라갔죠. 실질적으로 5도, 6도 막 올라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상대 습도는 당연히 내려갔죠. 5%.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내려갔다 했으니까. 과실 온도도 올라가겠죠. 맞잖아. 햇빛이 들어왔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오전 8시에 대해서 과실 표면의 결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또 몰리어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내용이죠.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 다음에 과실 표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기술사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아니야. 그냥 농담이에요.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자, 저 데이터를 내가 놨다 이 말이에요. 잘 쫓아오세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음번에 이거 또 누가 또 할 거라고, 교수가 할 거라고요. 설명하기 훨씬 듣기 좋아요. 자, 갑니다. 15도야, 15도. 과실 온도도 15도, 기온도 15도야. 6시에요. 그랬더니 상대 습도 몇 프로였어요? 90%죠. 맞죠? 잘 쫓아와요. 여기에요. 그랬던 애가 오전 8시에 딱 됐더니 몇 도로 올라갔어요? 기온이 22도. 1시간에 3.5도씩 올라갔어요. 그때는 상대 습도는 85%였어요. 자, 뭐 찾아야 되겠어? 표면에 결로 생기나. 이슬점. 그죠? 그럼 이슬점은 뭐예요? 상대 습도가 100%. 그 말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못 된다고요? 액체, 액화가 돼서 물방울, 이슬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결로라 그러잖아요. 이슬점. 아, 또 하나 있네. 그랬더니 과실 온도는 일출 2시간 후에 몇 도가 됐어요? 17도. 맞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저 상황을 그대로 그래프에 넣은 거예요. 이슬점을 찾아보자고요. 2시간 후에 상대 습도가 100 이슬점을 찾아봤더니 몇 도가 됐어요? 22도 때. 22도. 85% 했을 때 상대 습도가 100% 되니까 그때 이슬점이 몇 도예요? 19.4도. 근데 과실의 온도는 몇 도예요? 10도.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결로 이슬점 온도가 19.4도야. 과실 온도는 17도야. 이 말인 짓은 말로 풀어내면 19.4도 이하로 됐을 땐 차가운 물체만 나타나면 그 표면에 뭐가 생긴다? 물방울이 된다 이거지. 물방울이 꼭 안 되더라도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미세 결로가 생길 수 있고 항리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맞아요? 여러 온실에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생기지만 온도로 봤을 때. 오케이? 뭐 이해가 됐나 봐.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이거. 자 보세요. 6시입니다. 15도예요. 그때 기온이 몇 도래요? 이 2시간 후에 8시에 22도 갔죠. 맞죠? 과실의 온도도 15도고 그랬더니 일출에서 일출일 때 오전 6시 때 과실 온도는 15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과실의 온도가 17도 갔다 이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쫓아오시면 돼요 눈으로. 근데 이슬점이 일출일 때는 몇 도라고요? 13.5도였죠. 근데 갑자기 공기 온도를 쫙 올리더니 2시간 후 8시 했더니 이슬점이 몇 도가 됐어? 19.4도가 됐다 이 말이지. 아니 여기서 좀 뭔가 좀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하우스 내에 있는 공간의 온도와 과실의 온도가 격차가 벌어지면 이슬점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 말인 즉슨 내가 경제 상품인 토마토에 결로, 미세 결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아, 그럴듯해요? 맞잖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하우스 내에 있는 공간 온도 지금 기온이 급격히 올라간 것 때문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 막 1시간에 막 6도씩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8시 기준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19.4도에서 17도를 빼니까 2.4도 정도 낮으니까 과실 표면에 결로가든 마이크로 결로라든지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치 방법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저기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기 베테랑들한테. 아, 뭐예요? 조조가온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 조조가온 한다 이 말이야. 또 그다음에 난방기를 켜서 온도를 높이면 상대 습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죠. 그다음에 절대 습도를 줄이기 위해서 절대 습도야. 걔는 온도 바뀌어. 그래서 못해. 환기하잖아. 습도를 빼. 그럼 두 가지 효과지. 온도를 높여. 그러면 습도 상대 습도가 낮아지지. 그다음에 절대 습도를 가진 절대 습도 양을 수증기 양을 줄이려고 밖으로 뽑아내니까 어떻게 결로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량이 적을 때 비가 올 때 100와트, 150와트 미만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이같이 하잖아요. 온도를 난방을 하고 환기를 좀 시키잖아요. 증산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 혼자 흥분했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자, 공기 유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평펜을 쓸 때는 어느 때 써야 된다? 낮보다는 밤에 써야 된다는 거지. 밤에 결로가 많이 생기잖아, 새벽녘에.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낮에만 수평펜 쓰고 있단 말이야. 공기 유동은 빨래. 여름철에, 장마철에 빨래 말려고 꿉꿉한 거 말려고 선풍기 갖다 때려 쏘잖아, 빨래에다가. 공기 유동. 너무 경박해 보이나, 목소리가? 어쨌든 그래, 선생님들 깨우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이해. 오케이. 자, 아버님 이해하셨으면 됐어. 아버님 이해하셨으면 됐어. 자,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요번에 나라에서 농진청에서 시범사업 하나 내려왔어요. 지금 7분 지금 모이셨어요. 소위 말하는 베테랑 고인물들을 갖고 하는, 여기 0점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가면 결로 경보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미세결로 예방 시범 사업이라고 5천만 원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고 봤더니 잘 보세요. 졸립대.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여기 보면 내부 하우스 온도야. 녹색은 뭐예요? 과실 온도야. 그리고 이슬점 온도지. 이슬점 했잖아. 이슬점보다 과실 온도가 위에 있어. 그럼 결로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 그지?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하우스의 공간 온도와 뭐가?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보다 과실 온도가 아래였네? 그러면 결로가 생길 높은 확률이 높다 이거지. 이게 스마트팜의 본질이라는 거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러 나가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모닝딥이라고 있었어. 들어보셨죠? 프리나이트 드롭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아침에 작물체의 절간을 짧게 하고 짱짱하게 뚱뚱하게 하고 작물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갖고 새벽녘에 우리가 10시쯤에 환기하잖아요. 11시쯤에 해가 이제 뜨거워 할 때. 근데 갑자기 얘한테 충격 준다고 환기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랬어.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럼 얘가 찬바람은 지금은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지만 12년도나 이전에 당시는 그렇게 맞으면 얘가 작물체가 절간이 짧아진다는 거 충격을 받아갖고 그리고 짱짱해진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지. 찬바람을 다이렉트로 맞으면 얘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 또 그리고 에너지도 이 얘기 왜 있어?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불러주면 그 얘기도 할게요. 이거지. 새벽녘 자정 이후로부터 새벽까지라는 거지. 이거잖아. 딸기하우스인지 토마토든지 지금 다 겹쳤다 이 말이야. 내가 AI로 이거 토마토로 딸기로 바꿔대나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걸로 갔어 그냥. 토마토 딸기로 바꿨더니 얘를 딸기랑 토마토로 막 섞어버리더라고. 높은 상대 습도, 이슬점 상승, 온도가 낮고 비싼 거 써야 돼요. 정답. 맞아. 보세요. 자, 내 말이 맞나 봐봐. 야간이야. 새벽녘이야. 이제 새벽처럼. 계속 24시간 증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습은 계속 기체가 올라가죠. 온도가 낮지. 그러면 상대 습도나 계속 90에서 95% 되는데 온도는 낮아. 그러면 잘 걸렸다. 차가운 물체가 나거나 물체만 닿으면 어때? 표면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 이슬이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이슬점보다 낮기만 하면. 맞잖아요. 그래갖고 꽃곰팡이, 꽃곰팡이, 제크빛 곰팡이, 줄기에 뭐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습도하고. 그래서 야간에 아까 수평펜, 이것도 잘 안 하시. 수평펜은 야간에 반드시 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갑자기 반말하고 그래. 이렇게 수평펜은 야간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조조가온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하고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수평펜 이거 여러분들 쓰는 거 이렇게 바람 순환되게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토마토 잎에 결로가 생겨갖고 이게 병이 아니에요. 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돋보기 블록렌즈 역할을 해갖고 잎이 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티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뭐 배꼽사부병 알고 있고 기형가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배꼽사부병 지겨서 얘기 안 하고. 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증기도 지금 참 여러분 여기 수증기 기체가 100% 없으면 수증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 있을까요? 못해. 코 점막이 말라갖고 죽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그러니까 토마토 표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다 결로 액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만큼 환경관리를 미세하게 정밀하게 조절하는 게 스마트팜의 핵심이라는 거지. 이런 거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이거야. 아침 상황이야. 통상적으로요. 난방을 할 때 1시간에 1도씩을 올라가게끔 기준으로 해요. 온도가 공간 온도가 기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시간에 1도씩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돼요. 온실 관리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죠. 2, 3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올라가죠. 그런데 여본하고 과실 온도를 보면
얘네는 물로 되어 있죠. 95%. 그러니까 물은 열을 용량이 크니까 공기 온도보다 훨씬 더 늦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출 아까 8시에 떴다 그랬 6시에 떴다 그랬나? 그죠? 일출이 딱 6시에 떴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에 특히 과실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죠. 그 온도차가 아까 설명한 거야, 그래프에서. 그러면 공기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는데 과실의 온도는 아직 차가워. 그러면 얘 차가우니까 이 주변에 있는 습들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 액화돼서 결로 이슬이 돼서 열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조가원 하신다 이 말이야. 조조가원.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내가 들어오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근권부와 지상부를 충분히 온도를 높여놔서 광합성에 있는 복사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자. 그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결로 예방을 하는 거야.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 뭐라고 했어? 과실을 직접 빛을 때려서 과실 온도를 높여준다 그랬지. 그러면 공간 온도에 있는 기온과 과실 온도 차이를 줄이면 이슬점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결로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준다 이 말이야. 그럴듯해요? 지금? 됐어.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이 말. 2-3시간 전에. 근데 이게 어렵지. 에너지 이꼴 뭐라고 했어? 돈이잖아. 습 이꼴 돈이잖아. 난방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화내고 있잖아.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 이거 왼쪽 그래프는 이거 그린 CS 건데 이거는 실험실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송동의 강땡 완신 거 그래프예요. 에? 보세요. 내가 이게 스마트팜의 본질입니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 여기 선생님들. 내가 태양이 떴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부 일사가 지금 숫자가 변했죠? 맞아요? 맞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광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봤더니 내부 온도가 일정해. 관리를 하고 있네? 난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여기는.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2도에서 11도, 8도 이상 막 떠버렸어, 한 시간에. 이렇다니까. 여기도 봐봐. 야간에도 봐봐, 야간에도. 이제 광이 점점 줄어드니까 24도에서 막 6도 점프해버리잖아.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는 2도 기준으로 합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황에서. 올라갈 때는 1시간에 1도씩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떨어질 때는 2도씩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고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스크린이라든지 난방관 같은 온갖 영향을 활용해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그래프 출렁출렁. 이거. 다 되네? 말로 안 해도 이걸로 해도 이제 안 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다른 선생님 거 자료를 쫓아왔는데, A하고 B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게 복합 환경 그 시스템에 나타나는 그래프예요. 이거 봤더니 난방 온도. 지금 신승용 선생님이 지금 쓰고 계세요. 양성인 선생님이 쓰고. 이정현 선생님 이거 쓰나? 지금 안 쓰시나? 이거 그린 CS 거. 아니에요. 환기 온도하고 난방하고 실내 온도. A하고 B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지금 친절하게 박스까지 그려줬다. 난방 온도를 할 때 얘는 뭔가 노력을 안 하는 적이 보여. 그죠? 그러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팍 올라가 버리지. 급격하게. 얘는 봐봐. 난방선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는 적이 보이죠. 맞잖아. 선생님들. 자, 봤더니 그랬더니 얘는 조조간을 안 했어. 얘는 적극적으로 지금 한 거야. 농가가. 근데 온수 난방이지 대류 난방이지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자, 봤더니 확대를 해봤더니 얘는 복사 난방을 했는데 얘는 빵이네. 얘는 난방선도 보이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레일 파이프에서 온수 난방이 아닌 대류 난방으로 공기 온도를 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거 더 출렁거렸을 거라고. 온실의 환경은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얘는 적극적으로 조조가온을 안 하고, 얘는 적극적으로 조조가온을 해서 최대한 아침에 어떻게 된 거야? 결로를 예방하고 워밍업을 시켜서 태양광을 온전히 이용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팜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축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고요. 읽고 해석하는 것도 다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저기 어디 견학 가면 현장 가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 복사 난방을 하고 온수 난방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밑에 있는 공기순환 튜브나 FCO 같은 거 원래 목적은 난방 목적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순환이 목적이라고요. 근권부에서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습을 날려버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이, 자, 내가 아까 두 번째를 태클 거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선생님 이거.
저 아버님 좀 너무하시네 갑자기. 아니 아버지가 동각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아니 다 아시는 거 알아요. 내가 이게 제일 고민스럽게 그때 그거였다니까. 아예 농사를 안 지는 분하고 완전 베테랑들 딸기하고 저기 막 30년 가까이 되신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 맞춰 수준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시단 말이야. 그건 좀 고민하고 들으시고. 나한테 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교수님한테요. 들을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 까먹었단 말이야. 이제 선생님들이 나를 지금 비난하는 순간 나의 머리는 리셋됐단 말이야 지금. 당황하면은 백지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땐 거는 복사 난방이고 온수 난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 문제라 이 말이지 이 문제. 내가 얘기하려 했어.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농사 못 줘? 잘 줘요. 평당 막 100kg 넘게 따져. 잘 줘. 다만 환경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낫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다 스마트팜에다가 여기 시범온실이나 나래에서 할 땐 다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공무원이라서. 잠깐만, 고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공무원으로서 반하는 행동이 나오잖아. 이거 컷 잘라요, 이거? 이런 얘기? 자, 이거 좀 재밌으라고. 내가 재미나이한테, 야, 내가 이거를 텍스트로 내가 입력을 했어. 그 내용을 막 8줄을.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이렇게. 신기해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7시에 해가 딱 떴던데, 여기 핫워터. 이거 핫워터는 온수난방이라는 거지. 여기 보면, 폴스드 에어는 대류난방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더라, 이 말이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거 또 스크린 나왔네. 산란 스크린 이게 역할이 뭐냐? 앞치마가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어느 게 더 가벼워? 이거. 여기 보면 그늘이 덜 생기고요. 빛을 쪼개갖고 광량이 100이 들었던 게 70이 들어왔지만 하부 과실까지 빛이 도달을 하고 얘가 위에 상부에서만 직달광에서 봤던 걸 어떻게 돼? 분산돼서 밑까지 오니까 광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철이나 이럴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터블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차광도포제나 내부에 산란 스크린을 쓰는 거나 다 그런 목적이지. 여름철에는 강이 너무 강하니까 얘한테 작물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생식생장으로 기울어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빛을 광양은 줄어들지만 광질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트렌드는 칩고가 작물이 심을 수 있는 건 6.5m 정도 가고 그다음에 스크린이 낙엽을 지향하고 밑에는 산란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 달고 위에 알루미늄 스크린을 하나 둘을 해서 보온까지. 보온에 취약하니까 아무래도 낙엽 보온보다 낙엽 스크린보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농사 잘 됩니다. 여기 지금 균일하게 지금 엄청나게 따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더 이제 돈이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또 이게 여기다가 이제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하얗게 온실을 깨끗하게 왜 하얗게 만들까? 왜? 청결을 위해서? 온실 들어가면 견학 가면 죄다 하얗잖아. 화이트잖아. 왜 그래? 겨울철에 저온 약간기에 빛이 모자라니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하얀색은 빛을 반사시키잖아. 검은색 흡수하고 튕겨서 작물한테 주려고. 다 과학이 숨겨졌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것도 왜 안 칠했냐? 여기는 비싸다 이 말이지. 비싸다. 다 돈이란 말이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낙엽보온 커튼을 갖다가 심지어 보강등, 형광등과 비슷한 걸 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수광광량이 9.5W밖에 안 나와. 태양광은 한번 재봐. 뭐 300, 400, 뭐 수십간이 나오잖아요. 보강등이라는 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놀랬다니까? 세 번째 때 8.8, 8.4. 그러니까 낙엽보온 커튼이 거의 광투과율이 없다는 거예요. 95%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물체의 복사 에너지가 직접 닿지. 그늘에서 얘는 23.9도가 나왔는데, 복사 에너지가 닿으니까 누구? 적외선 열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갔지. 제일 중요한 건 태양 복사이지. 광이다, 광. 제일 비싼 에너지다. 보강등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어떻게든지 오전이나 오후에 들였던 광에너지를 가둬서 넣어서 얘가 난방의 효율화를 써야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점점점 밀폐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비싸니까 못 하는 거지. 자, 이거죠. 산란광 유리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빛을 분산시키는 거야. 그런데 쉐이디드가 그늘진 거잖아요. 이건 그늘이 안 좋다는 거죠. 광질이 이쪽이 훨씬 좋죠? 이건 옛날에 이거 저거잖아. 이거 생장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시커먼 거 막 이게 지금 이거 뭘까? 이거 아시죠? 생장점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기다 온수물을 돌려갖고 거기다 온도를 갖다가 맞추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키웠어. 네덜란드는 지금 여기 파프리카 온봉에 농가들 이런 거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 옛날. 근데 이거 지금 해? 왜 안 해요? 이거 다 돈이란 말이야. 다 돈. 아, 나 이렇게 강의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거를 생장점 파이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달광 빛을 쪼개갖고 유리로 표현한 거지만 요즘에는 피복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수설은 우리가 산란 스크린을 쓰면 여름에는 유용한데 겨울에는 어떡할 거야? 겨울에는 피복제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피부 필름으로. 근데 스크린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요. 이제 만약에 스크린이 현장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부에는 다이렉트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때리쬐니까 뜨겁죠. 열받죠. 하부는 그에 못 쫓아오니까 차갑죠. 불균형이 생겼네. 위에서는 물 달라 이거야. 계속 증산하고 싶은데. 어? 근데 하부는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끌어올리잖아. 온도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도 또 불균형이 깨졌네. 그러면 위에서는 물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어? 물의 저장고에는 어떻게 있어? 토마토에 있는 물을 뽑아 쓴다 이 말이야. 가뜩이나 기공이 없어서 증산도 안 돼서 칼슘이나 붕소를 못 끌어 쓰는데 있는 물도 갖다 끌었어. 그럼 얘한테 칼슘이 도달하겠냐고. 배꼽사고 뼈 나오지. 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기가 민가하는데 그럴듯했죠. 아니 내가 노린 거예요. 그런 이해를. 과실은 물 저장고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어떻게 돼요? 끌어갖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산란 스크린을 쓰면 아까 그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하고 문제 풀었던 거 썼더니 이거 내가 만든 문제야. 다 변인을 제외하고 온도만 본 거예요. 산란 스크린 70%밖에 투과 안 한다니까 한 2도 정도 내려왔죠. 20도로. 그죠? 저기 22도인데 20도로 했어요. 스크린 친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과실 온도는 올라가죠. 하부까지 투과하니까. 됐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15도에서 6시였던 게 8시 됐더니 20도로 바뀌었어. 그죠? 맞죠? 그때 이슬점을 봤더니 어때요? 6시째는 13.5도고 8시에는 몇 도래요? 17.4도죠. 이슬점이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그럴 때 과실 온도는 오히려 몇 도예요? 18도로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이슬점보다 올라가 있는데 미세하지만 그럼 결로가 그렇죠. 저거라고요. 그래서 산란 스크린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아시잖아. 여러분들 하니까. 그래서 저ገብ으로 확 날리는 건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뭐 아까 노화된 엽도 더 날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자,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거 보면 스크린이 없이 그냥 한 통이에요. 한 통이지. 근데 여기는 스크린으로 경막을 치면서 1번 공간하고 2번 공간으로 구분을 나눠놨죠. 그러면 내가 난방을 하면 보세요. 여기서 난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근검부 쪽에서. 난방을 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대류로 의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질 텐데 얘는 상대적으로 1번에 비해서 2번이 어때요? 더 따뜻하겠죠. 얘를 쳐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스크린이 어땠어요? 투기성과 공기도 통하고 투습성이 된다 그랬죠. 아까 수증기는 어땠어요?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네? 바깥은 영하니까 추우니까 왜 피복제에서 여기는 차갑잖아. 그러면 어떻게 수증기가 더 이상 똑같은 말이야. 포화돼 갖고 어떻게 돼? 이슬에 맺힌다고. 그러면 여기는 보다 요 위쪽 1번 분이 훨씬 더 수증기도 많고 또 어떻게 돼요? 더 차갑지. 그럼 그 결로 물방울이 어떻게 돼? 훨씬 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래서 피복제로로 결로를 저기 뽑아내는 거죠. 흘러갖고 또 원래는 또르르 흘러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공기 유동이에요. 바람을 풀면 유동팬 습도 풍속이 초당 한 0.3에서 0.5m라는 건 얘가 입이 많이 흔들리면 걔는 자체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또 똑같네. 은이 제일 좋아, 금보다. 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송동의 이동가 강땡모안 시는가 뭐 있어요? 수직팬. 수평파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가지.
차가운 공기 밑으로 가죠. 밀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이분축이 나눠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이동을 위아래로 섞어주는 거야. 얘는 밀어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평패는 또 심오한 얘기야. 이렇게 밀어주다가 차가운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차가우면 결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기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직 온도, 수평 온도와 수직 온도가 다 차이가 나잖아요. 몇 도씨까지. 여기랑 3도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거지. 잘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찍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